자, 삼국의 성장과 체제 정비. 자, 이제 철기를 넘어서서 고대 국가로서 완성시킨 나라가 세 개인데 이게 삼국이야.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그 각각의 국가가 이 중앙집권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인 특징, 그 대표적인 왕들, 그리고 그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체제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 나라는 고구려다. 그러니까 연맹 왕국이 아니라 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한 순서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순. 그리고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의 순으로 보면 백제, 고구려, 신라순. 그러니까 마지막이 신라지. 그래서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신라였음을 볼 수 있다. 고구려는 수도를 압록강 근처 국내성으로 옮겼어요. 즉 만주벌판에서 내려온 거야 좀. 옮긴 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왕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귀족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 귀족이 등장하면 귀족의 권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 등장하면 왕권이 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을 한다. 왕이 부자 계승도 정착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다 왕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고구려는 중앙 집권 국가, 그러니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데 누구 때? 태조왕. 항상 왕권이 강하고 무엇인가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영토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태조왕의 업적 첫 번째,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이때 3세기 이후 관리의 등급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관리를 등급제로 정리해서 자기 밑에 두었다는 얘기야. 왕위의 부자 계승도 굳어졌다. 아까 얘기했지. 왕권 강화의 특징을 보려면 첫 번째 왕위가 그 사람의 자식에서 자식으로 계속 계승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 왕위 계승, 왕위 부자 계승. 자, 지방제도 역시 정비되어 왕이 파견한 지방관이 지방을 직접 지배했다. 즉 지방에 있는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지배했다라는 것이 바로 지방관 파견으로 볼 수 있겠어. 그러다가 4세기 초 미천왕 서안평을 점령했어요. 낙랑군과 대방군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고조선 얘기했을 때 한사군, 한나라들이 사군 설치했다 그랬지. 그 중에 두 구역이야. 낙랑군, 대방군. 이 지역을 병합하였다. 영토 확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때 왕권이 강화되고 있었구나. 그런데 고국 원왕 이름이 원망할 원자가 들어가. 왜 그러냐? 이때부터 조금 고구려가 주춤한 시기라는 거야. 전 연해 침공으로 수도인 국내성이 함락되었어요. 심지어 백제가 침략했어. 이 백제에 침략했던 감히 고구려를 무력이 그렇게 강했던 고구려에게 덤벼볼 수 있었다? 백제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이때가 바로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의 왕인 근초고왕 때이다. 이 근초고왕의 침략으로 왕이 전사했어. 고구원왕이. 이런 위기가 닥쳤어. 그러나 고구려는 체제를 정비하여 이 위기를 극복했고 그 다음 왕인 소소림 왕 때. 자,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국가로서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가 완성됐다고 보는 표준이 뭐냐면 물론 왕이 부자 계승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불교, 즉 종교가 들어왔어. 그래서 사상적인 통일을 도모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상적인 통일을 도모하는 것과 불교가 관련이 있냐? 불교의 윤회사상이라는 게 있어. 즉 사람이 죽으면 올라가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에서의 덕과 실을 계산을 해서 이 덕이 많은 사람, 즉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데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야.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개나 돼지나 이런 걸로 태어나고 미물로 태어난다라는 거지. 이러한 사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너와 노비야. 지금 네가 평민이야. 네가 귀족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이런 이유는 네 자신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이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지금의 현생에서 열심히 사람으로서 잘 살면 나중에 죽어서 다시 태어났을 때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의 자기의 신분을 불만을 갖지 마라.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만큼 덕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니 존경해라. 라는 그러한 사상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때? 반항하지 않지. 왕권에 반항하지 않아. 이런 사상적인 통일을 도모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했다. 태학, 즉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유교를 공부하는 유교 공부 방법인데 이 공부하는 학교를 설립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해서 관리에 등용이 되고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 이러한 태학이라는 것 그리고 율령 중요하다. 뭐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법률 안에서 지배를 받도록 하는 이러한 세 가지 것이 나오면 국왕 중심의 집권 체제가 안정적으로 토대를 마련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누구 왕? 소수림 왕 때 불교, 태학, 율령. 자, 그럼 백제를 보자. 백제는 도대체 누가 중앙집권 국가의 토대를 만들었고 그 전성기의 왕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 어디에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건국했다. 중요해. 고구려의 유민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문화적으로 고구려의 어떤 문화적인 것과 비슷하겠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뭘 볼 수 있냐면 무덤 양식이야. 그래서 중국 지린성 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구려 유적지 이 지역의 무덤과 백제 지금 한강 서울 지역이지 서울 지역에 있는 이 석촌동 돌무지 무덤 둘 다 돌무지 무덤이지 무덤의 양식이 같다라는 거야. 무덤 양식의 공통점은 뭐야? 얘네들이 같은 형제들 혹은 같은 조상에게서 내려오는 그러한 나라들이다. 한 조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어. 자, 한강 유역은 일찍부터 강 있어. 큰 강이 있고 넓은 평양인 김포평양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농경이 발달해. 당시에는 도로교통이 그닥 좋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을 수송할 때 수로를 이용했단 말이야. 강이나 바다. 그러니 큰 강과 이 서해안을 인접해 있는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였겠지. 더불어 외래 문물이 잘 들어올 수 있었겠지.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출발한 백제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 이 지리적 이점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지금의 서울, 한양, 한양, 한성, 경성, 서울이라고 표현된 것이 모두 한 곳이다. 이 이점을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소국을 아우르며 성장해 갔다. 본격적으로 성장해 된 것은 누구? 고이왕. 자, 외울 때 삼국의 토대를 마련한 왕 태고네, 태조왕, 고이왕, 내무왕 이 순서대로 외워라. 태고네. 이 무렵 백제는 마한을 대표하는 국가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왕의 권력이 확대되었어요. 왕권이 강화된다. 중앙 집권 국가로서 성립되었구나. 관리의 등급도 나왔다. 자, 정하여 지배층을 왕권 아래인 귀족으로 만들었고 율령 나왔다. 율령의 기초적인 틀도 마련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 왕권 강화,
그 다음에 관리제, 그 다음에 율령. 이제 뒤에 나올 게 뭐가 필요할까? 불교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태학처럼 이렇게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교들이 등장하게 되겠지. 자, 신라의 고대 국가의 기틀을 이루는 과정 보자. 신라는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어디에서?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다. 신라가 자리한 경주 지역은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 어떨까? 발달된 중국 문물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받아들일 거고 황해를 통해서는 백제가 받아들일 건데 신라는 너무 멀리 있단 말이야. 그러니 주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발달된 외래 문물을 받아들였어. 그러니 발전이 좀 느렸겠지. 왕권이 약했어. 왕권이 약하면 반대로 누구의 권력이 강하다? 귀족의 권력. 그래서 중요한 일은 회의에서 처리하여 여러 집단, 박석, 김씨가 번갈아가며 왕이 오를 정도로 왕위 계승도 안정되지 못한 상태야. 그러다가 누구 때 우리는 뇌물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왕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어. 마립간. 뇌물 마립간 때 낙동강 동쪽 진안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어. 영토 확장부터 시작되지. 그리고 김씨가 왕위를 계속 이어나갔다. 부자상속도 진전되었다. 왕위의 부자상속. 왕권 강화의 특징이지.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누구 때? 뇌물 마립간 때. 다만 주요 사항은 여전히 귀족들의 합의에 통해 이루어졌다. 이걸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화백회의, 귀족회의의 명칭 화백회의. 만장일치다 해서 화백이야. 화백회의. 자, 신라는 지금 봤더니 왕의 명칭이 아니야. 신라의 왕후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자, 각각 호칭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거서간은 군장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군장이, 부족장이 이 쉽게 부족을 다스리던 시대였겠지. 그때는 이름이 거서간이었어. 그러다가 차차 얘네들이 정복전쟁을 펼치고 혹은 바다 쪽으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바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신적인 존재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졌겠지. 그래서 차차웅은 무당을 뜻해. 무당이 부족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점차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그 시간 동안의 지혜가 쌓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게 되지. 이사금, 연륜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있는 사람, 그 연륜이 많은 노인분들이지. 이사금이라는 명칭으로. 그러다가 정복전쟁이 이제 절정에 닿을 때 마립간이라고 해서 마립은 마루라는 뜻이고 최고라는 의미야. 그래서 최고 지도자라는 거지. 최고 지도자가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준 거야. 그러니까 뇌물 마립간 최고의 지도자야. 주로 정복전쟁에서의 최고라는 뜻이 되겠어. 이 이후에 중국 명칭이다. 왕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의 형태로 왕후가 변창되는데 어떤 의미? 군장, 무당, 연륜 많은 사람, 최고 지도자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 이 3국이 이제 국가의 기틀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제 완전한 왕권과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룰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각각 나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보자.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길. 그러니까 앞서서는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준 거야. 태고내, 태조왕, 고이왕, 뇌물 마립간이. 그의 아들들이 이제 중앙집권 국가를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성립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러 소국들의 통합으로 탄생하였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여전히 옛 소국의 지배자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 걔네들이 귀족이 된 거야. 독자성을 유지하며 내부의 일을 처리하였다. 따라서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나라 전체에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회의를 열어서 옛 소국의 지배자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귀족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 명칭 제가회의. 아까 가 있었지 고구려 철기국가에서. 그지? 걔네들 신라의 화백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백제에도 정사회의라고 있긴 했어.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네. 자, 삼국의 왕들은 체제를 정비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국가, 중앙 집권 국가. 특징, 먼저 첫 번째, 관리의 등급을 정비했어요. 즉 시험 봐서 관리 등급 쫙 세워서 왕 밑으로 줄 세웠다는 얘기야. 두 번째, 율령을 반포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법률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했어. 세 번째, 사상적 통일이지 불교를 수용하였어요. 불교가 나와야 된다. 지방을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더불어 영토 확장은 항상 중요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했어요. 이 5가지 특징이 등장하면 중앙 집권 국가로구나.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중앙 집권 국가가 만들어진다. 반면 부여, 가야 이렇지 못했던 나라들은 결국 쇠퇴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림으로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뭐였다고? 왕위가 부자,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돼야 돼. 중앙 집권이구나. 두 번째, 율령 반포, 즉 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어야 돼. 세 번째, 관리의 등급을 정비해서 줄 세우는 거. 네 번째, 지방관을 파견했어. 다섯 번째, 정복전쟁으로 영토를 넓혔어. 여섯 번째, 불교를 수용했어. 일곱 번째, 외래 문물도 수용해서 더욱더 문물을 발전시켰어. 이것이 바로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완성시킨 왕이 나오면 그 사람이 전성기겠지, 지금. 자, 삼국의 경쟁과 발전 살펴보자. 삼국은, 즉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게 경쟁하면서 발전했는지. 아까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수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이라고 그랬어. 근데 전성기는 다르다 그랬지? 백제, 고구려, 신라 순이야.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가 전성기였는지 구분될 수 있나요? 한강을 어느 나라가 갖고 있었느냐만 살펴보면 그때가 그 나라가 전성기구나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백제가 전성기였어. 어떻게 한성 보자. 한성, 서울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백제가 갖고 있었지 지금. 자, 언제? 4세기 후반 누구 왕 때? 근초고 왕이 바로 전성기야. 전성기 하면 무조건 영토 확장부터 들어가. 대외 팽창 활동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마한 전 지역, 전라도 지역, 심지어 고구려를 상대로 북진해서 평양성을 진격하고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갔다. 영토를 위아래로 계속 확장했다. 위아래로 확장했다. 영토 확장. 백제는 중국의 동진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물을 발견했는데 이거 중요해. 백제는 동진과 교류했고 고구려는 전진과 교류했어. 그러니까 진이 와해되고 찢어져서 전진 이렇게 불리우는 나라로 찢어졌는데 각각의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한 거야. 같은 중국이지만. 그래서 불교를 유입을 이 백제는 동진에서 했고 고구려는 전진에서 했어. 그러니까 같은 불교인데도 얘네들이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불상의 모양이라든지 혹은
걔네들이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수행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고 외 등 이웃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외하고, 즉 외라는 건 일본이야. 일본과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자, 그렇다면 그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증거가 있니? 있어. 칠지도. 자, 요 그림이야. 가지가 7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각 가지에 양면에 글이 쓰여져 있어. 이것에 대해서 일본 학계와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일본 학계에서는 백제가 외왕한테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한국 학계는 백제가 외왕에게 내려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당시에 어떤 외교 관계에서는 발전된 문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게 발전된 문물을 하사품으로 내려주는 게 흔하지, 이 발전하지 못한 문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칠 때에는 주로 바치는 곡물은 쌀이라든지 뭐 이렇게 실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이 되게 많아. 근데 칠지도 같은 경우는 실생활 사용용은 아니잖아. 그러니 당연히 하사품으로 내려준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일본 학교에서는 빡빡 우기는 거지. 아니다. 왜 왕을 존경해서 너네들이 바친 거다라고 말을 하지.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왈가왈부 많이 하는데, 그냥 최근에는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됐는지 근초고 왕 때 외화 화친할 목적으로 그냥 보냈다라고 뭉뚱그리고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하사품이 맞겠지. 지금 한국 학계의 말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어. 어쨌든 이 칠지도를 통해서 백제와 일본 외가 신성관계를 맺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근초고왕 시기를 거치면서 영역을 확대한 백제는 한반도 중남부를 아우른 나라가 되었다. 이후에도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누구 왕 때, 침류 왕 때 동진과는 교류했었잖아. 이때 동진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사상적 통합을 깨었다. 불교가 들여온 거는 침류 왕 때다. 땅을 확장시키건 근초고 왕이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온 건 침류 왕 때. 기억하자. 자, 그 다음 4세기가 근초고 왕을 통해서 백제의 전성기였다면 5세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넓을 광자, 개척할 개자, 흑토자, 굉장히 넓은 땅을 복속한 왕 이름이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등장한다. 전성기가 이때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자 보자. 한강 누가 때로 넘어가는지.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이 두 왕의 시대 때의 지도를 살펴보면 지금 뭐 한성 여기 있다. 노란색 여기 있는 데가 뭐 바로 고구려의 영토야. 이렇게 한강을 누가 갖고 있어? 고구려가. 그러니 고구려의 전성기구나 라고 알 수 있어. 광개토는 지속해서 백제를 공격하여 고구려의 영역을 한강 이북까지 확대하였다. 한강 이북. 왜 침공을 받은 신라의 뇌물마리간, 이거 아주 중요해. 이 얘기가 지금 여기야.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가야가 살아남아 있을 때야. 이 신라에 계속해서 외에 일종의 해적들이지. 걔네들이 약탈을 계속해와서, 근데 이때는 특이하게 가야를 통해서 신라를 침공했다. 가야가 이 철을 가지고, 이 철기국가 얘기할 때 가야 얘기 나왔었지? 가야 여기 마진편, 변한 지역이야. 변한. 요 지역이 오래도록 일본과 철 교역을 했었단 말이야. 이 가야에게 야, 내가 신라를 치려고 하는데 길을 좀 빌려줘. 가야가 이 길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맨날 이쪽으로, 해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던 이 외적들이
가야를 통해서 침공해서 위기를 맞게 돼. 그러니까 신라가 당시에 고구려에 SOS를 치지, 광개토 대왕이 직접 대군을 파견하고 왜군을 물리쳐. 그 물리치면서 어디서 전쟁을 치러지냐? 가야 지역에서 전쟁을 치러. 그러니까 땅을 빌려줬던 가야 지역이 쑥대밭이 되겠지. 그래서 가야의 이 금관가야 지역이 이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게 돼. 뭐 지네들이 잘못한 거지. 자, 길을 빌려줬으니까. 왜 이게? 결국 그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의 이런 도움으로 이 신라가 위기에 벗어나게 된다. 너무 감사했겠지. 막 형님 하고 지냈겠지. 그러면서 얘네들하고 아주 친밀한 교류를 이루었는데 그 증거가 이 호우총의 청동 그릇이다.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광개토 지호 태왕이라고 써져 있어. 광개토 대왕이 이제 신라의 왕에게 선물로 준 거지.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친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야 지금 광개토 대왕이 뇌물 마리간이 도움을 요청하자 대군을 파견하여 왜군을 물리치고 가야까지 공격하였다. 이 사건이야. 서쪽으로는 후연을 물리치고 요동 지역까지 완전히 차지하였다. 또 동부여를 병합하고 거란과 속신도 영향력 아래에 두었다. 이 말이 뭐냐면 북지역에 있는 이러한 이민족들을 모두 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래로는 한강 이부, 북으로는 지금 중국 본토는 아니지만 경계 우리 국경선 근처에 있는 이민족들을 모두 쳐서 병합했다.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했다. 라고 보면 되겠어. 비를 이은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자, 수도를 옮긴다. 천도라고 하지. 그래서 평양, 천도.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생각을 해봐. 자, 지도상에서 보자. 여기 국내성에서 여기가 수도였어. 평양으로 훅 내려오지. 군권이 강한 대국이 수도를 옮기면 왕이 옮겨오고 군대가 내려오지. 그러니 이 백제나 신라 얘네들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쫙 받게 되겠지. 그래서 어때?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북쪽은 토벌할 만큼 토벌했으니 이 남쪽을 토벌하러 내려오나 보다 라고 위협을 느껴.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결성하지. 그래서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 동맹을 결성해. 결국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켜, 즉 서울을 갖게 된다라는 거야. 한강 유역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장수왕은 북방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광개토왕 장수왕을 거치면서 고구려는 만주 한반도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여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그만큼 이 광개토왕 장수왕 시절에 고구려는 중국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들의 업적이 쓰여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두 가지야. 둘 다 이름은 광개토 대왕 릉비라고 되어 있지만 장수왕이 세운 거야. 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 업적을 쭉 써가지고 이렇게 비석으로 세운 거야. 그 다음에 본인의 업적을 충주 고구려비, 즉 고구려가 한강유역 전역을 지배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야. 당시에 고구려가 국제관계에서 중심에 섰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백제는 수도를 빼앗겼어.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그래서 수도 한성이 함락되자 백제는 원하진 않았지만 수도로 옮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웅진. 자, 백제는 수도를 여러 번 옮기게 되는데 처음에 한성이었어. 한성이 고구려에게 빼앗기자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이야. 웅진으로 천도해. 자기 의도는 아니었지. 그래서 본인의 의도로 다시 한번 천도를 하는데 이게 사비야. 부여 지역이야. 왜 옮겼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자.
웅진으로 청도하였다. 백제가 본격적으로 중흥의 기치를 세운 것은 문영왕 때였다. 이제 웅진으로 청도를 했을 때는 왕권이 바닥을 쳤겠지. 하지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백제를 일으켜보자 하고 생각한 왕이 문영왕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영왕릉 많이 나오지. 문영왕은 고구려의 침입을 막고 지방제도를 재정비했어요. 침입을 막고 지방제도 재정비. 더불어 중국과 교류를 해야 되겠지. 즉 고구려와 맞짱을 뜰 수 있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돼. 적의 적은 나의 친구야. 이렇게. 그래서 중국 남조와 교류하면서 국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누구 왕 때? 성왕 때 사비로 다시 수도를 옮겨. 사비천도. 심지어 국가 이름도 뭘로 바꾸냐? 남부여로 고쳐. 그래서 얘가 한 거. 자, 첫 번째. 중앙을 22개의 실무과청을 두고 수도와 지방 통치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두 번째. 불교를 들어온 거 아니야. 장려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왕권 강화가 왜 불교와 관련되는지 아까 윤회 사상과 함께 얘기했어.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주와 교류하고 외에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전해주면서 즉 외하고도 지금 교류를 했다는 거지. 위아래로. 성왕은 고구려가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혼란해지자 신라와 힘을 합하여 자 다시 나제 동맹이 아까 막 장수왕 때 나제 동맹이 1차 나제 동맹이라면 여기는 2차 나제 동맹이야.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어서 한강 유역을 되찾았어. 그런데 누가 배신을 때리냐? 신라가 배신을 때려.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뜨리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해버려. 너무 열받았겠지, 성왕이. 그래서 신라하고 다시 전쟁을,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던 이 신라와 전쟁을 해. 이게 관산성 전투야. 근데 여기서 성왕이 죽어버려. 결국 누구의 손에 넘어가? 신라의 손에 한강이 넘어가고 말아. 좀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지. 자,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자기 입속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가 뒤통수 치고 이러는 거지. 자, 신라의 영역 확장. 신라가 본격적으로 체제를 정비한 거야. 체제 정비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중앙집권 국가가 강화되기 시작한 거야. 누구 때? 지증왕. 땅을 넓혔다는 거야. 도대체 지증왕의 업적은 뭐냐?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어. 또한 왕이라는 명칭도 사용했어. 순장을 없애고 지방관을 파견하고 농사에 소를 이용했다. 이게 우경이야. 사람의 힘으로만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소를 이용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지. 독도는 우리 땅에도 나오지. 우산국을 복속시켰어.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나와. 지증왕 13년 삼나라 우산국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 다음 누구냐? 법흥왕. 법이 들어가지. 율령을 반포했구나. 관리의 등급을 정했구나.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게 중요해. 들어온 거는 그 전이지만 불교를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신라 지대는 그 사만 지역이 있었던 곳, 그 천도가 있었던 곳이야. 천도가 아니라 천군이 있었던 곳이야.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장의 업무를 받던 그 지역인 거지. 그러니까 민간 신앙의 형태의 무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종교가 들어오기에 힘들었었어. 그런데 들어왔어. 근데 이거를 국가가 공인해 주진 않았는데 이때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해줘. 2차 돈의 순교를 통하여. 그래서 사상의 통합을 도모하였다. 또한 당연히 영토 확장해줘야 되겠지. 금간가야를 병합해. 그러니까 가야가 없어지는 게 요때야. 법흥왕 때 금간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 해가지고 가야가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다. 자, 불교를 장려했어. 이번에는 이제 진흥왕. 중요한 거 화랑도 등장하는 게 진흥왕이다. 인재 양성을 하였어. 그리고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했던 때가 진흥왕이야. 말했지? 한강이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이때가 전성기라는 거지. 신라 진흥왕 때 이때 모양이야. 전성기구나 알 수 있겠지. 한강 하류 지역은 농경에 유리하였고 중국과의 교통도 편리하여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기 좋았다. 진흥왕은 또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뭐지? 함경도 남부까지 북쪽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가 정복한 곳에 비를 하나씩 세웠어. 이게 진흥왕 손수비야. 마운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당양적성비, 창령비 이렇게. 이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제 손잡겠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공세를 이어갔고 삼국의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져. 그래서 나중에 이 삼국의 계속된 통일 전쟁이 이어지는 게 이 뒤에 나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